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처음 발주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파워가 알려드리는 발주 시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탑 7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발주를 진행을 할 때, 즉 입찰 공고를 게시를 하고 개찰 완료를 해서 최종 낙찰자까지 선정이 되면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찰을 했을 때 낙찰자가 없다면 이용 수수료는 미부과되고 있고요. 투찰 1순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개찰도 되고 그리고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뭐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나라장터에서 고지서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 부과된 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달 입문자분들에게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파워는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 검색하는 곳에다가 한번 본인들이 찾고 싶은 계약 방법이라든지 용어 또는 조달에 대한 기본 개념 등을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 조달파워가 작성해 놨던 이런 조달 수수료에 관련이 된 게시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라장터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서 공고를 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발주 담당자 분들은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주 계획 등록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나라장터 공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나라장터 로그인 하시고 바로 공고 입력 버튼을 누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발주 계획 등록 업무와 사전 규격 공개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공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이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보통 사전 규격은 5일 정도 공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5일 동안에 우리가 이런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규격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발주하신 분에게 이의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어떤 합당한 또 이제 대답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전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아까 조달파워 블로그에 오시면 사전 규격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또 역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굳이 사전 규격 공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입찰 공고문을 이제 작성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발주하려는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입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수의 대상의 입찰이냐 아니면 적격 심사제 대상의 입찰이냐.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요, 대부분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품과 용역은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왼쪽에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진행을 하고요. 추정 가격이 1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보통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하는 입찰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입찰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맞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입찰 공고문 작성 팁인데요. 자, 내가 속한 어떤 기관, 단체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지 지방계약법을 따르는지에 따라서도 공고를 집행하는 어떤 절차나 어떤 작성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36조를 보시고 한번 입찰 공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쫙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한 가지 좋은 팁은 나라장터 안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입찰 진행을 했던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공고문이라든지 계약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라장터에서 나랑 유사한 공고를 찾아보시고 이 공고는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또 이 공고는 저렇게 진행을 했구나. 이렇게 좀 보는 눈을 갖추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내가 남의 것을 좀 보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내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어야 아마 이건 좀 잘못됐네. 이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들만 내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조달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면 봐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조달 파워에게도 좀 많은 조달 수요기관 담당자로서 발주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결국에 조달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게 좀 아직 부족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건 좀 중요한데요. 입찰 공고할 때 보통 낙찰 하한율을 몇 프로 적용합니다 라고 해서 공고문에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 심사제 입찰은 당연히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 줘야 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규격 가격 동시 입찰처럼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들은 낙찰 하한율을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적용하고 또 어떨 때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 안 한다.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달파워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낙찰 하한율이라고만 또 검색을 해보시면 적격심사제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왜 이걸 또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개찰 후의 적격심사 이 부분도 또 중요한데요. 많은 조달 업체분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잘 아시는데 의외로 내가 개찰 1순위가 되었을 때 적격심사를 하는데 또 이 적격심사는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하는 담당자는 이 적격심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또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신인도 부분에서 가점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에 우리는 조달 기본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정보는 이미 조달 파워 블로그와 조달 파워 카페에서 많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점은요, 블로그와 카페에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또 조달파워에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였습니다.
였습니다.